5월이었다. 창밖에는 아카시아 향이 끈적하게 달라붙는 계절이었으나 지하 장례식장은 멸균된 거즈처럼 희고 건조했다. 국화 냄새와 육개장 끓이는 냄새, 그리고 향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나는 상복을 입은 채 멍하니 영정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사진 속 어머님은 옅게 웃고 계셨다. 생애 마지막 4년, 그 고통스러웠던 파킨슨병의 그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군가 포토샵으로 정성껏 문지른 피부만이 매끄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알던 어머님의 얼굴이기도 했고 전혀 모르는 타인의 얼굴이기도 했다. 문이 열리고 3명의 여자가 들어왔다. 또각,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구두 굽소리가 묘한 리듬을 만들며 빈소의 정적을 깼다. 미국에서 온 큰형님, 부산에서 온 둘째 형님, 그리고 제주도에서 온 셋째 형님이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옷감은 고급스러웠고 구김 하나 없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난처함이 혹은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업무를 마주한 회사원의 피로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누군가 낮게 읊조렸다. 건조한 목소리였다. 그들은 영정 앞에 절을 올렸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낯설었다. 12년 전 내 결혼식 때 잠시 스치듯 보았던 등이었다. 그 후로는 명절에도 어머님의 칠순에도 심지어 어머님이 처음 쓰러지셨던 그 겨울날에도 보지 못했던 등이었다. 절을 마친 세 자매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맞이인 미숙 형님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에게서는 낯선 비행기 냄새, 아니 먼 대륙의 건조한 공기 냄새가 났다. 옳게 고생했어. 짧은 위로였다. 그러나 그 말끝은 묘하게 말려 올라가 있었다. 위로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자리를 잡고 앉은 그들은 곧바로 핸드백을 열었다. 가죽이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가장 중요한 화두를 꺼냈다. 엄마의 통장, 도장, 그리고 아파트 열쇠.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셨다며 혹시 엉뚱한 데다 두신 건 아니지? 집 비밀번호는 그대로지? 우리가 가서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의 대화 속에서 어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곳에는 처리해야 할 유산과 분배해야 할 숫자만이 둥둥 떠다녔다. 나는 문득 속이 울렁거렸다. 사람이 죽었는데, 한 세계가 무너져 내렸는데 남은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린다. 슬픔도 자격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음이란 결국 정산의 과정에 불과한 것일까? 나는 무릎에 놓인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어진 손가락 마디마디에 어머님의 냄새가 배어 있는 것만 같았다. 시간을 되감아 본다. 2012년 남편 민철 씨와 결혼하며 나는 시댁 근처로 거처를 정했다. 어머님은 홀로 계셨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넷을 키워낸 여자. 그러나 정작 다 자란 새들은 둥지를 떠나 돌아오지 않았고 빈 둥지에 남은 것은 낡은 소파와 윙윙거리는 냉장고 소리뿐이었다. 나는 자주 어머님 댁을 찾았다. 처음엔 의무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일상이 되었고 나중에는 일종의 연대감이 되었다. 남편 민철 씨는 회사 일로 바빴고 나는 전업주부로서의 고립감을 어머님과의 시간으로 채웠다. 우리는 함께 콩나물을 다듬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악역을 욕하고 비가 오는 날엔 부침개를 부쳐 먹었다. 은혜야, 너는 전생에 내 딸이었나 보다.
어머님은 종종 내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고 거칠었지만 체온만은 따뜻했다. 2020년 겨울,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파킨슨 병이었다. 어머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걸음은 느려졌다. 혼자서는 물을 마시는 일조차 버거워졌다. 나는 형님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에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수억이 너머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미국이라서, 사업이 바빠서, 아이들 입시 때문에. 그들의 거절은 매끄러웠고 죄책감은 얇았다. 올케가 있잖아. 막내가 아들이니까 며느리가 챙겨야지.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주문처럼 내 발목을 올감했다. 그때부터 나의 시간은 어머님의 시간에 종속되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몸을 뒤집었다. 굳어가는 관절을 주무르고 삼키지 못하는 죽을 숟가락으로 떠넘겼다.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서 쪽잠을 자는 날들이 이어졌다. 간병은 노동이었다. 숭고한 희생이라기보다는 지독하고 냄새나고 구질구질한 육체 노동이었다. 똥 묻은 시트를 빨며 구역질을 참아야 했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 어머님을 달래며 내 안의 바닥을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어머님의 몸이 내 몸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님이 아프면 나도 아팠고 어머님이 우시면 나도 웃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살냄새와 숨소리를 공유하는 세상에서 가장 긴밀한 타인이 되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다. 의식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어머님은 핸드폰을 찾으셨다.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 2번, 3번을 차례로 눌렀다. 신호음은 길게 이어졌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어머니, 형님들 바쁘신가 봐요. 제가 나중에 다시... 내가 폰을 뺏으려 하자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다. 퀭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던 어머님이 작게 중얼거렸다. 안 온다. 걔들은 손님이다. 손님. 자식을 손님이라 부르는 어미의 심정은 어떤 색깔일까? 그것은 체념일까? 아니면 오래된 분노가 식어버린 재 같은 것일까? 어머님은 알고 계셨다. 당신의 장례식장에 그들이 찾아올 것을. 그러나 그것은 딸로서가 아니라 조문객으로서, 아니 상속인으로서 올 것임을. 어머님은 그날 밤 나를 불러 앉히셨다. 그리고 베개 밑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와 작은 녹음기를 꺼내주셨다. 이거 네가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그때 꺼내거라. 그것은 어머님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흔적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모제를 지낸 다음 날이었다. 형님들은 우리 부부를 근처 카페로 불렀다. 카페 안은 밝고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 테이블 주변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 큰 형님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어머님의 재산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강서구의 아파트, 그리고 예금 통장. 그들은 이미 모든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법적으로 따지면 자녀 넷이 균등하게 나누는 게 맞아. n분의 1, 알지? 그래도 올케가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장례비는 낼게. 그 정도면 섭섭하지 않지? 민철 씨가 입을 열려고 했으나 둘째 형님이 말을 잘랐다. 너는 가만히 있어. 며느리가 무슨 상속권이 있어? 법이 그래, 법이. 법.
그들은 그 단어를 전가의 보도처럼 대대로 내려온 명건 마냥 휘둘렀다. 12년의 시간, 4년의 간병, 수천 수만 번의 기저귀 교체. 그 모든 시간의 질량은 법이라는 차가운 저울 앞에서 0g으로 가벼워지는 듯했다. 나는 가방 속에서 어머님이 주신 봉투를 꺼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님이 남기신 게 있어요. 나는 봉투를 그들 앞에 내밀었다.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공증인의 직인이 붉게 찍혀 있었다. 형님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미숙 형님이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종이를 넘기는 손길이 점점 거칠어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유언장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전 재산 중 아파트는 며느리 은혜에게, 예금의 대부분도 은혜와 아들 민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딸들에게는 각각 400만 원만을 남긴다는 실로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치매였잖아. 이거 올케가 억지로 쓰게 한 거지. 어떻게 딸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남이야? 고성이 오갔다. 우아했던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녹음기를 켰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힘없지만 또렷한 어머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은혜야,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내 진짜 딸이다. 걔들은 피만 섞였지 남보다 못해. 내 피땀 흘려 모은 거 걔들한테 한 푼도 주기 싫다. 법이 뭐라던 이게 내 마음이다. 카페 안에 어머님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죽은 자의 목소리는 산자들의 소란을 압도했다. 형님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을 짜는 계산의 침묵이었다. 소송은 피할 수 없었다. 형님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아무리 유언장이 있어도 법적으로 보장된 자식의 몫은 줘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민법이 오랫동안 지켜온, 때로는 비정할 정도로 견고한 혈연 중심주의의 성벽이었다. 재판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법정에서 나를 재산을 노리고 시어머니를 조종한 며느리로 몰아세웠다. 4년 동안 코빼기 한 번 비치지 않았던 그들이 법정에서는 효녀 행세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건 불효지만 그렇다고 상속권까지 박탈당하는 건 억울합니다. 변호사의 매끄러운 변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폐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권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고 이른바 구하라법의 취지가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었다. 우리 측 변호사는 덤덤하게 증거를 제출했다. 4년 동안의 병원 진료 기록 247회. 보호자란에는 언제나 내 이름 이은혜 석자가 적혀 있었다. 딸들의 방문 횟수 0회. 통화 기록 역시 전무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방치의 증거이자 유기의 기록이었다. 2025년 1월 선고 공판이 있던 날은 유난히 추웠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원고들은 지난 4년 동안 피상속인이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민법상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봉 소리가 딱딱딱 3번 울렸다. 그 건조하고 명쾌한 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다.
형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승리감보다는 긴장이 풀리면서 오는 알 수 없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어머님, 듣고 계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 형님들은 항소를 포기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계산이 끝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나는 어머님이 남겨주신 집에 남았다. 텅 빈 안방문을 연다. 어머님이 쓰시던 침대, 손때 묻은 경대, 벽에 걸린 달력은 그대로다. 창문 틈으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들어와 먼지들과 함께 춤을 춘다. 방 안에는 아직도 특유의 파스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본다. 12년. 강산이 변한다는 시간 동안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로, 간병인으로, 그리고 딸로 살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알아보았고 서로의 헐벗은 등을 쓸어주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법전에 적힌 대로 혈연으로 묶인 관계일까? 아니면 밥을 같이 먹고 아픈 몸을 닦아주며 시간을 쌓아가는 관계일까? 어머님은 마지막 순간에 법이 아닌 삶의 관계를 선택하셨다. 당신의 곁을 지켰던 사람에게 당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어머님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사랑이자 비정한 핏줄들에 대한 가장 우아한 복수였는지도 모른다. 베란다 화분에는 어머님이 아끼시던 제라늄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고 꽃은 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봄의 기척이 아주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밥을 지어야겠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밥을 지어 이 빈 방의 정막과 마주 앉아 천천히 씹어 삼켜야겠다. 긴밀하게 엮인 타인의 땀과 숨과 살은 고통을 함께한 시간에 실어 떠나보내야겠다.